예, 오래간만에 제가 공개 영상을 하나 찍으려고 합니다. 몇 달 만이죠? 원래 한 달에 한 편 올려드리려고 했는데 쉽지 않네요. 그래도 연말에는 제가, 또 연말 됐잖아요. 12월 달 거의 돼가고 있으니까 이때는 거의 연말쯤은 제가 내년 준비하느라고 정신이 없는 시기예요. 그리고 공개 영상 올려드리기가 쉽지는 않은데 그래도 지금 시기가 시기는 만큼 한 편 정도 이렇게 올려드리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도움이 되시는 분에게는 도움이 될 겁니다. 예, 제 영상이 늘 그렇다시피 그래서 한 편 정도 올려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제가 1시간 정도를 찍으려고 하는데 제 블로그에 보시면 지금 똑같은 제목 금리와 자산이라는 제목으로 그 6편이 올라와 있어요. 그 뒤에도 쭉 올라올 거예요. 지금 몇 편 더 올릴 생각인데 그 내용을 갖다가 이번 영상에서 설명을 드릴 건데 글로 원래 영상이 시간이 더 걸리거든요, 글보다. 근데 글로도 굉장히 긴 거예요. 그걸 갖다 영상 한 편으로 설명하다 보니까 빠진 부분이 분명히 많을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하다가 저거 왜 저거 기대? 말도 안 돼. 이거는 왜 얘기 안 해? 하시는 거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거는 내용이 크니까 어쩔 수 없어요. 그걸 다 설명하면은 예, 당연히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그냥 이해를 하시던지 아니면은 제 블로그에서 글을 보세요. 뭐 제 블로그에 뭐 광고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제 블로그는 광고가 필요 없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면 될 듯 합니다. 일단은 서둘러서 시작을 해볼게요. 자, 금리와 자산인데 이건 제가 블로그에 글을 적은 것과 똑같이 설명을 할게요. 순서를 똑같이 하겠습니다. 제 일단 여러분들이 제 페이스북도 보고 있다는 전제 하에서 얘기합니다. 예. 왜냐면 제가 블로그를 갖다가 안 하는 기간 동안 작년, 재작년은 페이스북을 계속 했으니까, 제가, 기본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거 알고 있다는 가정하에서 몇 가지는 거기서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2022년을 맞이하면서, 제가 2022년 전망을 하면서 작년 하반기부터 전망을 하면서 드렸던 말씀이 뭐냐면, 일단은 저는 2022년을 굉장히 변동성이 큰 해로 봤어요. 굉장히 큰 해로였고 특히 강조했던 게 환율이에요. 강달러하고 환율. 그래서 2022년에 지금 시기 7, 8월 지나고 나면은 금리 역전이 될 수 있고 한국과 미국 간에 기준금리 역전이 나면서 우리나라가 어쩔 수 없이 금리를 올리는 원치 않지만 어쩔 수 없이 금리를 올리는 상황이 되면서 여기서 환 리스크가 나올 수 있고 통화 스와프 얘기까지도 나올 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 뭐 아는 분 아시겠죠? 페북 친구분들이나 뭐 저희 밴드 분들은 아시겠지만 자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부동산에 대해서는 제가 부동산 시장의 하락은 없거나 매우 제한적일 거라고 말씀을 드렸다고요. 이것도 기억하시죠? 예. 틀린 거니까. 틀린 걸 제가 지어낼 리는 없잖아요. 예. 네, 그렇게 말씀을 드렸다. 그럼 왜 그렇게 얘기를 했느냐는 것이죠. 왜 그렇게 얘기를 했느냐와 또 그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 어떻게 보면 그걸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자, 제가 올해 전망을 하면서 사실 많은 부분을 맞았어요. 뭐 그렇게 크게 틀리진 않았어요. 일단은 뭐 테이퍼링이 굉장히 빠르게 될 것이다. 1, 2, 3월 달 안에 테이퍼링이 끝나고 5월 전에 금리 인상이 시작될 것이다. 그 다음에 뭐 강달러, 그 다음에 금리, 뭐 유가, 고유가, 인플레이션 발생할 것이고, 전쟁 날 것이고 했는데 딱 하나 틀린 게 뭐냐면 금리 고점을 틀렸어요. 이 금리 고점이라는 게 특히 여기는 부동산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테니까 특히 중요한 거 이거 기억해 주세요. 금리 고점.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요즘 여러분들이 많이 들으시는 게 뭐냐 최종 금리 수준이에요. 이게 많이 들으시죠? 최종 금리 수준. 그러니까 이번 금리 인상 사이클에서 최종 금리 수준이 어느 정도가 될 것일까 라는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지금 뭐 방송이나 뭐 이렇게 유튜브나 경제 쪽 보면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제가 이걸 틀렸어요. 제 생각에는 이번 금리, 그러니까 2022년도에 저는 최종 금리 수준을 갖다가 미국 기준금리 기준으로 몇을 봤냐면 2% 후반대를 봤어요. 3을 안 넘을 거라고 봤어요. 일단 3을.
3을 안 넘을 거라고 봤는데 지금 현재 3을 넘었죠. 벌써 3을 넘었고 2번 남았는데 이 2번에 뭐 0.75, 0.5 정도를 올린다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거의 5에 근접을 하거나 4% 중후반이나 5%를 넘어갈 수도 있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금리 고점 부분이 상당히 틀렸다고요. 금리 고점 부분이 상당히 틀렸는데 사실 제가 이쪽을 잘 안 보시는 분들은 모를 수도 있는데 사실은 작년 이맘때 2021년 이맘때 때 2022년에 금리 인상을 갖다가 전망하신 분도 사실은 많지 않아요. 이게 다 이유가 있습니다. 다 이유가 있는 게 일단은 미국이 코로나 사태를 맞이해가지고 돈을 푸는 중이었다고요. 유동성을 푸는 중이었기 때문에 돈을 풀던 걸 멈춰야 돼요. 돈을 풀던 걸 멈춰야 되기 때문에 이 돈을 푸는 걸 멈추는 걸 테이퍼링이라고 하거든요. 보통 과거의 기준을 보면 돈을 풀다가 자 이제 테이퍼링을 합니다. 왜냐면 시장에 급격한 충격을 주면 안 되니까 테이퍼링을 합니다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테이퍼링을 하고 그러니까 돈을 푸는 걸 줄이는 거예요. 돈을 갖다가 매달 이렇게 풀던 걸 조금씩 줄여나갑니다. 그래가지고 테이퍼링을 완료해요. 즉 더 이상 안 풉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의 시차를 가지고 금리 인상을 해요. 보통 이 시간을 과거의 기준을 정해보면요. 2022년, 올해는 금리 인상이 없어야 돼요. 테이퍼링을 한다고 하고, 그 다음에 시차를 두고 테이퍼링을 하고, 테이퍼링이 끝난 후도 뭐 6개월 정도 시차를 두고 금리 인상을 시작한다고 보면 2002년에는 없어야 되는데, 2002년에 금리 인상이 나왔어요. 저는 2002년에 금리 인상이 나올 거라고까지 예상은 했지만, 고점이 이렇게 높아질 줄은 몰랐어요. 이걸 겪으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금리라는 부분을 예측하기는 정말 힘들구나라는 걸 저는 새삼 느꼈어요. 사실 제가 금리나 2022년에 대해서 전망이 그렇게 나쁘지 않았거든요. 많은 분들이 2022년 금리 인상이 없다고 얘기할 때 저는 금리 인상이 있을 거고 테이퍼링 빨라질 거고 그 다음에 7, 8월달 되면 한미 간의 금리 역전 나올 거다까지 예측을 했으니까 그렇게 나쁜 건 아니었는데 이걸 틀렸어요. 최종 금리 수준. 금리 고점을 틀렸습니다. 그리고 이게 시장을 잘못 판단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됐어요. 여기서 제가 배운 건 뭐냐면 금리 예측은 힘들다. 불가능에 가깝다. 이걸 갖다가 부동산 하신 분들은 잘 모르실 수 있는데 주식이나 이쪽에서 굉장히 유명한 피터 린치 같으신 분은 그렇게 얘기를 하죠. 연준 의장도 모르는 금리를 네가 전망하는 게 가능하다고 생각하느냐라고 얘기를 하죠.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예요. 금리 예측을 하는 건. 금리로 시장을 전망하는 건 정말 어렵다는 겁니다. 2022년도에 유동성을 줄이면서 금리 인상이 시작된다고 했을 때 굉장히 많은 얘기들이 있어요. 금리 인상의 초반기에는 장이 상승을 한다라든지 뭐 이런 얘기, 또 인플레이션 시기이기 때문에 자산이 상승을 한다든지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굉장히 많았어요. 하지만 현실은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그렇지 않아요. 거의 모든 자산이 다 무너졌습니다. 달러 빼고. 달러를 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달러 빼고 거의 모든 자산이 다 무너졌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건 뭐냐면 기본적으로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하게 되면은 이거 인플레이션은 자산 가격을 하락시키느냐고 묻는다면 저는 인플레이션이 자산 가격을 하락시킨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지금은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고 자산 가격이 하락이 나왔죠. 그럼 여기는 빠진 링크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금리 인상이에요. 인플레이션이 자산 가격을 하락시키는 게 아니라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하면 금리 인상이 나오고 금리 인상이 나오면 자산 가격이 하락합니다.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하고 금리 인상이 나온다는 거 생각을 하면 만약에 인플레이션과 금리 인상을 세트하고 본다면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때 자산 가격이 하락한다고 예측을 하는 것도 가능할 거예요. 제가 작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현금 보유 나쁘지 않고 현금 보유 하셔라. 왜냐면은 변동성이 굉장히 심해지고 금리 인상이 나오기 때문에 자산 가격 하락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던 건 이런 이유 때문이었어요. 자, 금리와 자산이 어떤 상관관계를 갖고 있는지 봅시다. 우리는
금리가 올라가면은 자산 가격이 하락하느냐 안 하느냐, 또는 부동산이니까 금리가 오를 때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걸 가지고 굉장히 많은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금리와 자산 가격은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져요.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집니다. 제가 부동산 쪽을 갖다가 하고 있지만 제가 부동산 쪽을 얘기하면서 저는 부동산을 공급만 가지고 봅니다. 아시는 분 아시죠? 공급만 가지고 보는데 외부 요인, 부동산 시장 내의 외부 공급에 관한 요인 말고 외부 요인 중에 영향을 미친 걸 딱 하나만 꼽아가면 금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 공개 영상이나 제 영상들 보면 금리에 대해서 최근 몇 년간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딱 하나의 요인을 뽑으면 금리입니다. 부동산에 영향을 주는 외부 요인은 딱 하나가 있는데 그게 금리다. 금리가 자산에 어떤 식으로 영향을 주는지를 지금부터 보여드릴게요. 우리가 금리라고 얘기를 하는데 금리가 올라가요.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자산이라는 거는, 우리가 말하면 자산이라는 건요, 요구 수익률을 가져요. 요구 수익률이 뭐냐면, 쉽게 말씀드릴게요. 요구 수익률은 뭐냐면, 우리가 이 자산을 매수할 때, 자산을 살 때 요구하는 수익률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내가 이 자산을 살 때 수익률 얼마를 요구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살 때, 뭐 A라는 자산을 산다. 이게 만약에 뭐 아파트일 수도 있고 상가일 수도 있고 여기 주식일 수도 있어요. 무엇인지 하면 여러분들은 이걸 샀을 때 이 자산을 산 이유는 딱 하나예요. 여러분들이 자산을 사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뭘까요? 수익을 얻기 위해서예요. 이 이외의 이유는 없습니다. 없거나 매우 적겠죠. 아주 특이한 사람들이 많으니까 뭐 특이한 이유는 있을 수 있겠죠. 보통의 경우에 A라는 자산을 산다면은 여기서 원하는 거는 수익이에요. 그리고 단지 수익이 아니라 수익률 몇 프로 정도를 갖다가 생각합니다. 몇 프로 정도의 수익은 나오겠지? 이게 요구 수익률이에요. 우리가 자산을 살 때는 다 요구 수익률이 있어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반대로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자산을 갖고 있다, 자산을 판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산을 판다면 이 요구 수익률을 만족시켜야지 이 자산이 팔린다는 뜻이에요. 그쵸? 같은 얘기죠? 예. 이 요구 수익률을 만족해야 여러분들이 산다는 얘기고, 상대편 입장에서는 요구 수익률을 만족시켜야지 자산을 팔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요구 수익률이라는 것이 중요한데, 이 요구 수익률이라는 게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자산의 요구 수익률이라는 거는 무위험 수익률 플러스 알파로 이루어져요. 무위험 수익률 플러스 알파로 이루어집니다. 이 무위험 수익률은 뭐냐면 리스크가 없는 수익률이에요. 리스크가 없는 수익률.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보통 우리 같은 경우 한다면 우리가 보통 무위험 수익률이라고 하면 예금금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금금리가 무위험 수익률입니다. 리스크가 없어요. 자,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자산이 A가 있고, 여기 자산, 확대를 좀 시킬게요. 여러분들이 이 자산 A를 산다면 이 자산의 요구 수익률이라는 것은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요구 수익률이라는 것은 이 A라는 것은 가격이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상가를 샀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또는 아파트를 샀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거는 공실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죠? 공실 나면 수익이 안 들어옵니다. 이런 식의 리스크가 있다고요. 물샐 수도 있겠죠? 부인할 수도 있어요. 또 뭐가 있을까요? 뭐 기타 등등이 있겠죠. 예. 공실이 날 수도 있고 뭐 기타 등등이 있을 겁니다. 이런 리스크 때문에 무위험 수익률 플러스 알파가 필요해요. 만약에 같은 수익률을 가진다면은 자산 A라는 것이 수익률이 5%야. 근데 은행에다 예금을 해도 5%야. 그러면은 모든 사람은 은행에다 맡겨서 5%를 받지 리스크가 있는 자산에 투자를 내서 5%를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리스크가 있는 자산은 팔기 위해서는 수익률을 좀 더 높게 만족을 시켜야 돼요. 그게 요구 수익률이에요. 이 요구 수익률은 무엇에 따라서 변화한다? 무위험 수익률에 의해서 변화합니다. 그리고 금리가 인상이 됐다는 얘기는 무위험 수익률이 올라갔다는 뜻이에요. 당연히 여러분들이 최근에 보고 계시죠. 사실은 지금 이것도 얘기하자면 굉장히 긴데, 그래서 금리 인상이 발생했을 때 자산 시장이 정말 위험해지는 건 여러분들 최근에 자산 시장이 금리 인상이 쭉 발생을 했지만 최근에 여러분들 예금 금리가 쭉 올라가고 있는 거 보이시죠? 최근에. 이거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실제는 예금금리가 올라가는 게 위험한 거예요. 왜냐면 예금금리가 올라갔다는 건 무위험 수익률이 올라갔다는 뜻이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보통 투자 대상으로 삼는 예금을 투자하거나 안 하잖아요. 투자 대상으로 삼는 자산의 요구 수익률을 쫙 끌어올립니다. 그래서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예금금리도 올라가고 예금금리가 올라가면 예금금리가 무위험 수익률이고 거기다 일정 플러스 알파값. 물론 자산마다 다 틀려요. A는 이 알파값이 2일 수 있고 B는 3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A와 B의 모든 자산이 리스크가 같으니까 다르니까 주식에도 다르죠. 여러분 삼성전자하고 무슨 뭐 저기 이게 조금 이렇게 제가 주식은 아예 잘 모르는데 근데 중소기업하고 리스크가 같아요? 리스크가 다르죠. 그래서 요구 수익률이 다른 거예요, 당연히. 가끔 보면 이걸 헷갈려가지고 요구 수익률 갖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 아니 이것과 이것이 다르던데요? 예, 당연히 다릅니다. 모든 자산은 요구 수익률이 달라요. 기본적으로 그 자체의 리스크에 따라서 요구 수익률이 변하기 때문에 상가도 달라요. 상가하고 해서 요구 수익률이 보통의 경우에 부동산은 이 알파 값이 2% 정도 수준이에요. 2% 정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2년 전, 3년 전 미국이 제로금리 수준으로 내려가고 우리나라의 예금금리가 1%가 안 될 때 상가들의 수익률은 몇 프로를 받냐면 3%대를 봤어요. 기억하시죠? 예, 3%대 정도를 봤습니다. 신도시들 가면 3% 언더도 봤어요. 2점 몇도 나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상가의 수익률은 무엇이다? 무위험 수익률 더하기 2% 정도예요. 근데 모든 상가가 똑같은 건 당연히 아니에요. 모든 상가가 다 똑같은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하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단독 상가와 구분 상가, 소형 상가와 대형 상가가 다 틀립니다. 수익률은 모두 다 틀려요. 하지만 이 알파 값이 다 틀린 거예요. 하지만 무위험 수익률 알파와는 값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위험 수익률이 올라가게 되면 즉 금리가 인상이 되면 이 요구 수익률이 이렇게 올라가게 됩니다. 무위험 수익률이 예금금리가 1%일 때 1% 더하기 2%였다면 3%가 되겠죠, 요구 수익률이. 근데 여기 금리가 올라가요. 지금 몇이라고요? 3, 4가 나오고 있죠. 4가 나왔다고 봅시다. 그럼 플러스 예금금리가 지금 4가 나왔다고 봅시다. 4에서 5까지 얘기도 아직 4 정도겠죠. 그럼 4 더하기 2는 6%가 됩니다. 요구 수익률이 이렇게 올라간 거예요. 3%에서 6%. 그럼 이 요구 수익률이 올라갔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요구 수익률이 올라갔다는 얘기는 파는 사람 입장에선 이 요구 수익률을 만족시켜야 된다는 뜻이에요. 요구 수익률을. 만족시켜야지 매매가 된다는 겁니다. 이걸 만족시키지 못하면 매매가 안 돼요. 그쵸? 이걸 안 사겠죠. 그냥 예금을 넣겠지. 4% 예금을 넣겠지. 왜냐면 이걸 팔려면 최소 4%에서 2%는 더 줘야지 이걸 살 텐데 이걸 만족을 못 시키지 못한다면은 그냥 예금을 넣겠죠. 그리고 이걸 만족시키기에 가격이 너무 낮다고 파는 사람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거래가 줄겠죠. 그래서 거래가 주는 거예요. 자, 무위험 수익률이 이 요구 수익률이 이렇게 올라가면 무슨 일이 발생을 하게 되냐면 요구 수익률을 만족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요구 수익률. 자산 A라는 걸 놓고 봤을 때 요구 수익률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맨 처음에 3%대를 봅시다. 자, 2억짜리 자산이었어요. 2억짜리 자산이었고 3%를 만족하려면 2억 1,100, 연에 300만 원이 들어오면 됩니다. 연에 2억짜리 상가가 있고 부동산이 있고 하여간 뭐가 있고요. 연에 300만 원이 들어오면 이게 3%대의 수익률을 만족했다는 뜻입니다. 자, 금리 인상이 돼서 요구 수익률이 올라갑니다. 그러면 이 A라는 상가는 A 다시, 그러니까 이거는 3%대, 이거는 6%대. 그럼 이거 6%대를 만족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1번, 2억 똑같고 600만 원이 되는 겁니다. 연에. 그럼 3%대가, 6%를 만족을 시켜요. 즉, 임대료가 2배로 뛰면 됩니다. 또 하나는 임대료를 갖다 올릴 수 없는 경우라면 똑같이 임대료가 300만 원, 연에 300만 원 수준이라면 가격이 반으로 떨어지면 돼요. 5천에 300만 원. 그러면은 6%가 됩니다. 모든 자산을 가진 사람은 이걸 원하겠지. 그쵸? 이걸 원하겠지.
하지만 실제는 그렇게 쉽지 않아요. 이걸 원하기 위해서 임대료를 올려야 되는데 임대료를 올리기 위해서는 임차인이 동의를 해야 됩니다. 또는 이거는 딴 데서도 마찬가지예요. 딴 데서도. 이 요구 수익률이 올라가면 여러분들 기업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기업도 수익을 이렇게 올려줘야 됩니다. 수익을 올려줘요. 하지만 이 수익을 올리는 건 쉽지 않아요. 자, 2억에서 만약에 300만 원이라고 한다면 이거는 지금 포가 33배 정도가 나올 겁니다. 33배의 포 정도가 나올 겁니다. 거기서 요구 수익률이 6%, 이건 33 정도가 되겠죠? 6%가 된다면 66, 36, 67, 42, 16, 17% 정도가 될까? 퍼가 17 정도가 됩니다. 퍼가 33에서 퍼가 17 정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떨어지는 겁니다. 퍼가. 그러니까 요구 수익률이 올라가게 되면 퍼는 이렇게 떨어져요. 3%가 대강 33배 되고 6% 수익률을 만족한다는 거는 퍼가 17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구 수익률이 올라갔다는 뜻이나 퍼가 내려왔다는 뜻이나 뭐 멀티플이 낮아졌다는 건 사실 똑같은 얘기예요. 똑같은 얘기, 다른 얘기가 아니에요. 같은 걸 갖다가 수익률 측면에서 보느냐, 아니면 이걸 갖다가 이 수익률과 이 시세를 갖다 나누어서 보느냐의 차이 똑같은 거예요. 결국은 퍼가 33에서 17로 떨어져도 반토막이고, 3%에서 6% 요구 수익률이 올라가면서 2억짜리가 5천원 떨어져도 반토막이에요. 반토막이랑 똑같은 거예요, 결국엔. 이렇게 요구 수익률이 2배로 올라가게 되면 퍼가 낮아지고 멀티플이 낮아지고 그 다음에 자산의 가격이 내려오게 됩니다. 하지만 이걸 원하진 않아요. 그냥 말하는 모든 자산, 뭐 기업이라든지 부동산이라든지 모두 다 이걸 원하죠, 실제는. 하지만 이걸 원하지만 이거는 쉽지 않아요. 기업이라면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그만큼 시장이 많이 팔려야 되는 거고, 이게 부동산이라면 임대료를 올리기 위해서는 임차인이 그걸 받아들여 줘야 되는데, 임차인에게 금리가 올랐으니까 월세를 올리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그걸 갖다 순순히 받아줄 만한 임차인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게 발생을 하는 게 아니라 거의 이게 이렇게 자산 가격이 반으로 떨어지면서 요구 수익률을 만족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건 자산 가격이 너무 크게 떨어진 거죠. 이렇게 크게 떨어진 자산 가격으로 팔려고 하는 사람은 없겠죠. 적겠죠. 없지는 않지만 적겠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죠? 거래량이 주는 거예요. 가격이 이렇게 떨어지면서 거래량이 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금리가 올라가면은 요구 수익률이 올라간다. 요구 수익률이 올라가면 요구 수익률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자산의 가격이 하락한다는 거예요. 이처럼 금리와 자산은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금리 인상 기회를 두고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았는데 실제로 금리와 자산은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금리가 이처럼 급격히 올라가게 되면 자산 가격은 하락이 나오는 게 당연해요, 사실은. 그래서 이걸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게 될 거예요. 자산이란 건 결국 금리에 달린 문제야 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하지만 그 말은 어떤 면에서는 분명히 맞아요. 분명히 맞습니다. 좀 전에 설명했듯이 금리가 움직이면 요구 수익률이 움직이고 요구 수익률이 움직이면 자산의 가격이 움직이니까. 하지만 다른 편에서 보면 꼭 그렇다고 얘기를 할 수는 없어요.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왜냐면 금리가 움직여서 자산 가격이 이렇게 영향을 주기 위해서는 두 가지의 조건이 필요합니다.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 금리가 일정 수준 이상 올라가야 돼요. 금리가 조금 올라가면 안 돼요. 일정 수준 이상 올라가야 됩니다. 이것도 오늘 하려는 주제 중에 하나인데 제가 맨 처음에 시작을 뭘로 시작했죠? 금리의 최종 수준, 금리 고점을 틀려서 제가 틀렸다고 말씀을 드렸죠. 부동산에서 현재 부동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금리가 몇 프로였냐면 작년 하반기 쪽 저희 모임이나 글로도 제가 페북에서도 쓴 적이 있는 것 같아요. 몇이었냐면은 수도권 기준이 4%였고요. 수도권이 4%였어요. 그 다음에 지방의 광역시
지방광역시가 4.5 정도였어요. 4.5. 그 기타 지방이 5%였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 금리 수준을 넘어가지 않으면 부동산 시장에선 자산 가격이 하락이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금리 인상이 된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자산 가격이 하락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일정 수준을 넘어야 돼요. 일정 수준을 넘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금리가 조금 인상하다 말면은 자산 가격에 영향을 안 미쳐요. 일정 수준을 넘어가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의 조건이 필요한데 그건 뭐냐면 금리 인상의 속도예요. 속도. 금리 인상의 속도가 자산 가격의 자산의 성장의 속도보다 빨라야 돼요. 빨라야 돼요. 제가 조금 전에 예를 들었죠. 자, 봅시다. 자, 좀 전에 뭐하고 예를 들었죠? 1억, 연 300만 원. 이게 요구 수익률이 올라가게 되면 6%를 맞추려면은 1억에 600이 되면 됩니다. 하지만 300에서 600이 되는 거는 매우 힘들겠죠. 매우 힘들겠죠? 쉽지 않겠죠. 근데 만약에 이게 10년에 걸친 거라면 10년에 걸친 거라면 이게 불가능할까요? 10년에 걸친 거라면 가능하겠죠. 왜? 10년 동안 성장을 갖다 이만큼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즉 10년 그러니까 요구 수익률이 3%에서 6%로 올라간 게 10년에 걸친 거라면 우리는 충분히 따라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성장으로 메꿀 수 있거든요. 두 번째 조건이 뭐냐면 성장 속도를 뛰어넘는 금리의 인상 속도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금리가 자산 시장에 영향을 줄 때는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해요. 하나는 일정 수준 이상으로 금리가 인상돼야 돼요. 두 번째는 자산의 성장 속도보다 빨라야 돼요. 금리의 인상 속도가. 지금 제가 이렇게 두 가지 조건 말씀드렸는데 오늘 말씀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게 앞으로 중요할 거예요. 앞으로 중요할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미 연준에서 금리 인상의 속도를 늦춘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여러분들 금리 인상의 속도를 늦추는 거, 야 금리 인하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금리 인상의 속도를 늦추는 게 무슨 상관이 있어? 하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실제로는 상관이 있을 수 있어요. 금리 인상의 상승 속도가 만약에 지난번 FOMC에 점도표를 기준으로 보자고 한다면 내년의 금리 인상 속도는 그다지 빠르지 않아요. 성장으로 충분히 따라잡을 수 있는 속도예요. 성장으로 충분히 따라잡을 수 있는 속도라면은 금리 인상이 나온다고 금리 인하가 꼭 나오지 않아도 충분히 느린 금리 인상 속도여서 자산의 성장 속도가 그걸 뛰어넘을 수 있다면 하락이 나온다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이건 자산마다 좀 달라. 사실 자산마다 좀 다르긴 해요. 자산마다 다르긴 한데 이 어떤 자산에서는 금리 인상이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승이 나올 수가 있어요. 이건 자산마다 조금 달립니다. 이것까지 설명하려면 굉장히 복잡하니까 그냥 간단하게 요 정도만. 그래서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해요. 일정 수준 이상, 금리 인상이 일정 수준 이상을 넘어가줘야 되고 두 번째요, 매우 급격한 금리 인상이 나와야 돼요. 자,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금리 고점이 상당히 높아야 된다고. 그러니까 금리가 상당히 고점이 높아야 되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뭐겠죠? 부동산 가격 하락은 나오지 않거나 매우 제한적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왜? 금리 고점을 부동산에 영향을 주려면은 대출금리 고점이 4%를 넘어줘야 되는데 제가 본 게 4% 수준까지였어요. 대출금리 수준 4%. 이 이상 올라가기는 힘들다고 봤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준금리 수준으로 봐가지고 2% 중후반 정도밖에 안 봤어요. 2% 중후반.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벌써 3%죠. 예, 이렇게 많이 올라갈 거 생각은 못한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생각했던 가격이 깨졌죠. 이처럼 금리 고점이 생각보다 높아야 돼. 자산 가격 하락이 나오려면요. 금리 고점이 생각보다 높아야 돼. 그리고 그 높은 고점을 단시간 내에 올라가야 돼. 이게 정상적일까요? 여러분, 이건 정상적인 상황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금리가 이처럼 단기간 내에 급격히 올라간다는 것은 정상적인 상황이 아닙니다. 이건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이루어지는 행위예요. 특별한 목적.
뭐 지금처럼 인플레이션을 뭐 이렇게 한다든지, 인플레이션을 갖다가 잡는다든지, 뭐 환율이 움직였다든지, 뭐 특별한 목적이 있어야지 나오는 것이지, 일반적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래서 이번 금리의 급상승이 나올 때는 대부분 경제 위기거나 경제 위기에 준하는 상황이에요. 제가 작년에 2022년을 갖다가 말씀드리면서도 경제 위기에 준하는 상황이 발생한다고 생각을 하고 대비를 하겠다라고 얘기한 거 기억하시는 분들 되게 많으실 거예요. 나는 2022년을 경제 위기가 준하는 상황 수준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한다. 라고 생각을 했으면서도 금리를 갖다가 이 정도 높이까지는 안 봤다고요. 이 정도 높이까지는. 4%까지 제가 시뮬레이션 한 걸 4%까지 시뮬레이션을 했거든요. 지금처럼 뭐 전세자금 대출 금리가 뭐 최고점이 7%를 찍네, 뭐 이원 6점 몇을 찍네, 이런 것까지는 생각을 못했어요. 제 잘못이기는 한데 당시로 돌아보면은 나온 대로 속을만 하긴 했어요. 왜냐면 지금의 금리 인상 속도는, 여러분, 지금 금리 인상 속도 정말 빠릅니다. 이 정도의 금리 인상 속도는 저도 경험을 해본 적이 없어요. 서브프라임 때 이 정도 아니었어요. 서브프라임 때보다 이보다 훨씬 늦었어요. 2007년도, 2008년도 오면서 이미 2007년도 때 제 생각에 금리가, 대출 금리가 5에서 6%대 수준을 왔었고, 맥스를 찍었던 게 7.5예요. 즉 1년 동안 금리 인상 포기하고 해봤자 2%가 안 됐어요. 1%대였어요. 지금은 서브프라임 때가 여러분들 굉장히 다이나믹하고 뭐 위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때도 금리 변동폭 1년에 2%가 안 나왔습니다. 지금은요. 우리나라 금리 생각해보세요. 지금 금리 불과 4월 5월부터 했으니까 이제 7개월? 7개월 된 거지 이제 6, 7개월 만에 금리가 얼마나 올라왔나 보세요. 정말로 다이나믹하게 이원적이 과거에 한 번도 없었다고 할 만큼 금리가 빨리 움직였어요. 빨리.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 정도 과거에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과거의 경제 위기 상황보다 2배를 뛰어넘는 속도로 금리 인상이 나올 거라고 생각은 못했어요. 아니했죠. 예, 아니했죠. 자, 그래서 이처럼 금리가 급격히 올라가고 높은 수준까지 올라간다는 건 거의 경제 위기 상황에서 발생을 하는 거고요. 근데 여러분들 경제 위기를 갖다 우리가 미리 알 수가 있나요? 경제 위기는요, 우리가 미리 알 수가 없어요. 경제 위기는. 보시면 알겠지만, 그럼 경제 위기 얘기가 나올 때마다 내가 조심하면 되지 않겠느냐. 다 팔면 되지 않겠느냐. 그건 오히려 득보다 힘이 많습니다. 제가 2008년도, 2009년도 하락장 나오고 2013년도에 이번 장 상승을 갖다가 예상했을 때 그게 2012, 2013이거든요. 여러분 2012, 2013이 어떤 시기인 줄 아세요? 1년에 4번씩 나왔어요. 뭐가? 경제위기설. 그때 유호전이었거든요. 뭐 주식이나 하시던 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2012년도 어땠는지. 석 달마다 한 번씩 경제위기 터진다고 할 텐데 그때마다 파실 거예요? 그러면 투자를 못 하죠. 오히려 득보다 힘이 많아요. 사실 경제위기가 나온다고 할 때마다 파는 거. 결국 우리는 경제위기가 언제 터질지를 몰라요. 금리가 자산에 굉장히 큰 영향을 주는 건 맞습니다. 금리가 올라가면 요구 수익률이 올라가고 올라간 요구 수익률을 맞추기 위해서 자산의 가격이 하락해요.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에게 금리가 일점 급격하게 올라간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상황인 건 맞아요. 피할 수 있으면 피하면 좋겠죠. 하지만 이걸 피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에 가깝다는 거예요. 피터 윈치 같은 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14분 동안 네가 그쪽을 공부했다면 너는 12분은 갖다 버린 것이다. 연준 의장도 모르는 금리를 네가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유명한 투자의 구루들 보면은 그분들이 제가 몇 달 전에 3프로TV에서 하워드 막스가 나온 걸 봤는데 하워드 막스가 제가 설명한 것과 제가 처음에 설명한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설명을 해요. 똑같은 방식으로. 한번 보여드릴 걸겠나? 제가 사진 찍어놓은 것도 있는데 금리가 올라가면 요구 수익률이 올라가고 요구 수익률을 만족하기 위해 자산 가격이 하락합니다. 제가 좀 전에 한 말이지만 하워드 막스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금리가 내려갈 때는 정반대의 상황이 발생합니다. 똑같이 얘기해요. 모두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하워드 막스라든지 폴라 피터벤치나 워런 버핏이나 이분들이 모를 리가 없죠. 당연히 압니다. 근데 그분들은 항상 뭘 강조하시죠? 금리 강조하나요? 경제 위기 상황을 예측하고 여러분들이 강조하나요? 그건 강조 안 해요. 그 기업 자체의 성장을 보고 얘기를 해요. 이유가 뭐냐면은 금리가 자산에 영향을 안 줘서가 아니야. 줘, 분명히. 주는데 이거는 경제 위기 상황에서나 발생을 하기 때문에 첫 번째로 예측을 할 수가 없어. 두 번째, 너무 가끔 와. 십몇 년에 한 번이야. 경제 위기하는 거는 원래 매년 터지는 게 아닙니다. 십몇 년에 한 번이에요. 십몇 년에 한 번. 우리나라 뭐 IMF, 뭐 서브프라임, 뭐 이번 이게 십몇 년에 한 번 오는 거기 때문에 너무 가끔 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 10년마다 한 번 오는 것을 갖다 대비한다고 경제 위기설 터질 때마다 가진 물건을 모두 다 매도하다 보면 투자를 진행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말하는 게 개별 기업들 성장에 개별 기업 자체에 집중을 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유인 거예요. 그리고 이유가 하나가 또 있어요. 이유가 하나가 또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경제 위기로 인해서 금리가 이렇게 쭉 치고 올라가잖아요. 쭉 치고 올라가게 되면 이거는 자 이런 식으로 금리가 치고 올라가는 건 분명히 뭔가의 목적이 있다고요. 그 목적을 해결하면 어떻게 될까요? 금리가 이렇게 떨어집니다. 이렇게 떨어져요. 과거의 예를 보자면 금리 인상도 굉장히 가파르게 발생하지만 금리의 인하 속도는 더 빨라요. 더 빨라요. 2008년도 우리나라 서브프라임 때를 보면은 2008년도 8월달 이때가 대출금리의 고점입니다. 7.5를 찍어요. 2008년도에. 근데 2009년도 1분기 불과 몇 달 전 2008년도 8월달 그럼 2009년도 1분기 이때 금리가 몇 찍을까요? 5예요. 무려 2.5가 떨어져요. 마이너스 2.5가 떨어집니다. 불과 몇 달 만에. 이때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외환 쪽에 리스크가 있고 통화스와프 되고 하면서 금리가 쫙 떨어져요. 이것처럼 금리의 인하가 굉장히 이 문제를 해결하고 나면은 금리 인하가 굉장히 빠르게 나옵니다. 빠르게 나와요. 그래서 결국 이 금리가 자산에 영향을 주는 건 맞는데 장기적으로 보자고 한다면은 긴 기간, 어느 정도 긴 기간을 보자고 한다면 그러니까 보통의 금리 수준 이것도 여러분이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중립금리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금리가 움직이면 자산에 영향을 주거든요. 주는데 자산에 영향을 주지 않는 수준의 금리예요. 그냥 보통의 경제가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는 금리 정도를 갖다가 중립금리라고 하는데 중립금리 수준으로 이상으로 올라갔다는 다시 떨어집니다. 밑으로 내려갔다는 다시 올라가고요. 즉 중립금리에 수용을 내요. 금리 리스크는 그럼 그 금리가 자산에 영향을 주는데 그렇다고 금리 완전히 무시하느냐? 예측할 수 없다고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잖아. 예, 무시할 수는 없어요. 그럼 이걸 갖다가 우리는 hedge를 하는 겁니다. 위험을. 뭘로 hedge를 하죠? 기간을 hedge하는 거예요. 기간을 장기간으로 두고 보면 어차피 금리라는 것은 중립금리 수준으로 돌아온다고요. 그래서 내가 이 중립금리 수준으로 돌아올 때까지 자산을 가지고 버틸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자, 중립금리 수준으로 돌아올 때는 무슨 일이 발생을 할까요? 좀 전에 얘기했던 하워드 막스의 말 그대로 빌리자고 하면은 금리가 올라갈 때는 요구 수익률이 올라가면서 자산 가격이 하락합니다. 저희가 맨 처음에 제가 좀 전에 예를 들어준 거죠. 그러면 그 반대도 있을 거 아니에요. 금리가 내려가게 되면 자 무위험 수익률 무위험 금리 더하기 알파하고 있잖아요. 이게 내려가잖아요. 금리가 내려가면. 그럼 어떻게 되죠? 요구 수익률도 내려가게 됩니다. 요구 수익률이 내려가면 자산 가격은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자산 가격은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즉 금리라는 것은 장기적으로 중립금리 수준을 놓고 본다면 금리가 올라갈 때는 금리로 인해 자산 가격이 하락하지만 금리가 내려갈 때는 자산 가격이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 이 중립금리라는 것을 기준으로 본다고 하면 금리에 의한 자산 가격의 변동은 0이 되는 거예요. 이걸로 했지 않은 거예요. 기간으로.
금리가, 그 제가 얼마 전에 페북에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금리가 자산에 영향을 주는 건 분명히 맞는데, 이걸 여러분들이 잘못 이해하시면 큰일 난다. 큰일 난다고 얘기했던 게 뭐냐면, 결국 모든 것은 금리에 달렸기 때문에 금리만 공부하면 된다고 얘기를 해도 큰일 나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금리를 아무리 공부한다고 하셔도 이 정도의 금리 변동은 결국은 경제 위기에서 발생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경제 위기를 갖다 예측할 자신이 없으시다면은 아무 도움이 안 돼요. 그런 의미에서 굳이 금리가 자산에 영향을 주는 건 맞는데 이걸 위주로 공부한다는 거는 반대다. 이거는 기간으로 해치하셔라. 결국 중립금리 수준에서 보자고 한다면 이것은 금리에 의한 자산 가격의 변동은 제로가 된다. 그러면 나머지는 뭐가 남을까요? 이 자산 자체의 성장에 의한 가격의 상승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측할 수 없는 금리에 매달리시기보다는 금리가 자산에 영향을 주는 거 맞아. 그게 아니라는 얘기가 아닌데 그 요소는 굉장히 건드리기가 힘들다고. 제가 맨 처음에 얘기했듯이 제가 이거 예측 얼추 다 맞았어요. 강달러, 고유가, 외환 리스크 발생할 것이고 한미 간에 금리 역전 발생할 것이다. 그러면서도 미국의 금리 인상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금리 인상을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며 통화 스와프까지 언급이 될 것이다. 기본적으로 다 맞았다고요. 근데 뭐 하나 틀렸어요? 금리 고점 하나 틀렸다고요. 금리 고점 하나 틀리면 다 틀립니다. 이렇게. 금리 고점. 그 다음에 금리 인상의 속도도 틀렸다고 봐야 되는 거죠. 금리 인상의 속도. 그러니까 아주 작은 부분 하나만 틀려도 금리를 가지고 시장을 갖다 예측하는 건 굉장히 힘든 거예요. 굉장히 힘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많은 투자에 유명하신 분들이 금리가 자산에 영향을 주는 건 알지만 그거는 기간으로 해지하고 그 자산 자체의 성장에 집중하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세요? 금리가 영향을 안 주는 게 아니에요. 영향을 주는데 그거는 우리가 미리 알기 힘들다는 거예요. 이건 결국 경제 위기를 갖다 내가 예측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경제 위기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금리 고점이 몇 %까지 올라간지도 예측을 해야 된다는 건데 이거는 거의 힘들다는 거예요. 차라리 기간을 길게 보고 금리를 갖다가 중립 요소로 놓고 보셔봐. 금리는 기간으로 해지한다. 라는 게 이 뜻입니다. 자, 지금 말씀드린 부분이 금리, 제가 자산과 금리의 1, 2, 3편 정도 될 거예요. 자, 저희는 부동산 쪽이니까 부동산 쪽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처럼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은 부동산 쪽에는 어떤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되냐면 그럼 부동산도 요구 수익률로 봐야 되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 아마 생각을 하실 텐데 이 부분은 설명이 조금 복잡해요. 조금 복잡한데 부동산도 요구 수익률로 봅니다. 그건 언제냐면 추세가 꺾일 때는 요구 수익률을 봐요. 추세가 꺾일 때는 요구 수익률을 보는데 요거는 조금 더 복잡해요. 요구 수익률에 하나를 더 넣어야 돼요. 요구 수익률은 무위험 수익률 플러스 알파라는 성격도 있지만 또 하나의 성격이 더 있어요. 그거 말고도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지금 여기서 나오기는 굉장히 힘드니까 건너뛰고 결론만 말씀드릴게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의 부동산의 수익률은 요구 수익률의 문제가 아니에요. 요구 수익률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한 것이냐면 제가 아까 수도권은 4%라고 얘기를 했죠. 그 다음에 지방광역시는 4.5, 기타 지방은 5라고 얘기를 했죠. 이게 뭘까요? 수도권은 뭐가 4였고 지방광역시는 뭐가 4.5고 기타는 뭐가 5였을까요? 제가 작년 말에 이렇게 써놨잖아요. 이게 무슨 뜻이었을까요? 이게 뭐냐면 전월세 전환율이에요. 전월세 전환율. 자, 부동산 가격 상승에는 두 가지의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 루트를 통해서 나와요. 두 가지 루트를 통해서 나오는데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큰 추세의 전환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큰 추세의 전환. 우리나라는 이건 2013년이었어요. 큰 추세의 전환에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요구 수익률이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비용보다 수익이 커야 돼요.
비용보다 수익이 커지면 됩니다. 부동산에서의 요구 수익률은 비용보다 큰 수익이에요. 이건 주거용 부동산이에요. 주거용 부동산. 상업용 부동산은 좀 다릅니다. 주거용 부동산은 왜냐면 주거용 부동산은 닫힌 게이기 때문에 닫힌 게 뭔지 아시죠? 예. 여러분들이 나는 집에서 살까 말까를 갖다가 고민하신 분은 단 한 분도 없어요. 모든 분은 집에서 삽니다. 단지 점유 유형을 살까, 매매, 전세로 들어갈까, 월세로 들어갈까만 고민을 합니다. 이 세 가지만 고민을 하는 거예요. 결국은 수요가 공급보다 많다면은 수요가 공급보다 많다면 자, 여러분들이 집에 사는 거는 당연한 거예요. 그렇죠? 당연한 거예요. 세 가지 점유 유형만 고민을 한다고 했죠. 매매, 그다음에 전세, 월세. 만약에 공급보다 수요가 많다면 매매, 전세, 월세 중에서 어느 하나에서 표시가 나야 돼요. 표시가 난다는 건 가격 상승이 나와줘야 돼요. 월세가 가격 상승을 하든지, 전세가 상승을 하든지, 매매가 상승을 하든지, 이게 나와줘야 됩니다. 세 가지 점유유형이에요. 당연한 거죠. 아니, 이게 수요가 더 많다며, 공급이 부족이 많으며, 그럼 이 셋 중에 하나는 올라야 돼요. 이 셋이 다 떨어진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공급이 과다한 뜻이에요. 셋이 다 떨어진다는 건. 공급이 과다한 뜻이고, 셋 중에 뭔가 하나에서는 상승이 발생을 해야 됩니다. 보통의 경우는 뭐가 상승이 발생을 하냐면, 전세가 상승을 발생을 해요. 지금까지는 그랬어요. 지금까지 늘 전세 가격이 상승을 시작을 합니다. 왜냐면, 전세 가격이 실거주 비용이 가장 싸요. 자, 매매, 전세, 월세 셋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고 하셨죠?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는 거예요. 셋 중에 뭘 선택할까요? 무슨 기준으로 선택을 할까요? 우리 인간은 똑같은 주거 목적입니다. 매매, 전세, 월세 셋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돼요. 뭘 기준으로 선택을 할까요? 기준은요, 간단해요. 나에게 이익이 되는 거. 이 중에서 집의 점유 유형을 선택할 때 남에게 이익이 되거나 국가의 발전을 위해서 선택하시는 분 계세요? 아니요. 다 나를 위해서요. 나를 위한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비용이 적은 거, 싼 거. 이걸 갖다가 조금 어려운 말로 실거주 비용이 낮은 거하고 하는 거예요. 실거주 비용이 더 유리한 것부터 사람들이 선택을 합니다. 선택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선택한 유형에서 가격의 상승이 발생을 하겠죠. 그렇죠? 보통의 경우는 이게 매매, 전세, 월세 중에서 전세가 실거주 비용이 가장 싸요. 지금까지는 그랬어요. 지금까지는 아니고 얼마 전까지는 그랬어요. 얼마 전까지. 그래서 보통의 가격 상승이 발생할 때 2013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가격 상승이 발생할 때 이 세 가지 점유 유형은 어떤 식으로 움직이냐면 전세가의 상승이 발생을 해요. 보통 이게 가장 먼저. 왜냐면 이게 실거주 비용이 가장 싸거든. 그 다음에 월세의 상승이 발생합니다. 왜냐면 전세가의 상승이 쭉 발생을 했다고 쳐봅시다. 전세가의 상승이 쭉 발생을 하면은 어느 순간이 되면은 전세가의 상승이 쭉 발생을 해서 가격이 오르다 보니까 원래 얘가 실거주 비용이 가장 쌌는데 얘가 가격이 오르다 보니까 이제 월세와 차이가 없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이 이제 월세로 옮겨가겠죠? 그럼 월세 가격도 오르기 시작을 해요. 전세가와 월세가 가격이 올라갑니다. 매가는 뭐 안 오르거나 떨어지거나. 근데 이 두 개가 쭉 또 올라가요. 쭉 올라갑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어느 순간이 되면 전세나 월세나 매매나 가격이 실거주 비용이 같아져요.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볼까요? 다시 매매로 넘어오게 됩니다. 이게 실거주 비용이에요. 실거주 비용. 그래서 하락장에서 상승으로 넘어갈 때는 이 실거주 비용. 실거주 비용에서 여기 비용과 수익이 있는데, 자, 집에서 비용이만 뭘까요? 비용이만. 집을 사는 사람 입장에서 비용이만. 이게 대출이자예요. 수익이만 뭘까요? 이거지, 월세. 월세가 수익이에요. 월세가 수익. 그래서 대출금리보다 수익률이 높아질 때 사람들이 뭘로 갈까요? 매매를 하기 시작합니다. 집을 사기 시작을 해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부동산의 역사상 대출금리보다 수익률이 높아진 거는 딱 2번 나왔어요. 딱 2번. 많지도 않아요. 우리나라 부동산 역사 20몇 년 동안 자유 남아있는 거.
20몇 년 동안 쭉 보면 1990 몇 년인가 쭉 보면은 20 몇 년이 넘나? 이게 수익이 더 많아지는 경우는 딱 두 번 나와요. 첫 번째는 언제냐? 2001년도 12월 달이에요. 2001년도 12월 달. 뭐가 시작한 시기죠? 상승기. 우리가 흔히 2001년부터 2008년도까지 대세 상승기가 시작한 시기 딱 스타트 지점에서 나옵니다. 두 번째는 언제 나왔을까요? 언제 나왔을까요? 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 보면 눈치채셨겠죠? 2013년도, 2012년 12월 달에 나와요. 그 2013년도부터 대세 상승기가 지금까지 시작이 됩니다. 대세 상승이란 건 뭘까요? 상승이라는 건 매매 수요가 늘었다는 얘기죠. 매매 수요가 늘었다는 거예요. 집을 사는 사람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집을 왜 살까요? 나에게 이익이 되니까. 하락인데? 하락하는 동안인데 부동산 가격이 오른다는 기대가 없는데 집을 살 필요가 없잖아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실거주 비용이 매매가 가장 적어졌다는 뜻이에요. 이게 의미하는 거는 집을 샀을 때 내가 내는 비용보다 내가 집을 사서 월세를 놓는다면 집을 대출로 사서 월세를 놓는다면 비용보다 수익이 크다는 뜻이 됩니다. 이게 대세 상승기에서 나오는 사인이에요. 그래서 이게 요구 수익률이에요, 부동산에서 요구 수익률을 만족한다는 거는 이건 보통 대세 상승기 요때 발생을 하는 건데 이거 말고 하나가 더 있어요. 부동산이 상승을 하는 거는. 하나가 더 있습니다. 실제로 이 비용보다 수익이 더 큰 거는 2001년도에 한 번 발생을 했고 그 뒤로는 없어요. 2013년도에 잠깐 발생을 하고 2013년도에는 그래도 좀 뒤에 좀 있습니다. 그 뒤로는 뭐가 있냐면은 수익률에 의해서 비용보다 수익이 커서 하는 상승이 있지만 또 하나는 뭐냐면 전세가율에 의한 상승이에요. 전세가율에 의한 상승입니다. 전세가율에 의한 상승이라는 게 뭐냐면 전세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은 매가가 올라가요. 여러분들 특히 지금 이거는 잘 기억해 두세요. 제가 이거 몇 년 전부터 계속 말씀을 드리고 강조를 했던 건데 여러분들이 지금 만약에 부동산 가격이 올라갈까요? 떨어질까요?가 궁금하시다면 그 질문은 똑같은 질문 이걸로 치환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좀 더 이해가 편할 거예요. 그게 뭐냐? 부동산 가격이 올라갈까요? 떨어질까요? 하는 질문은 특히 이번 장에서는 특히 그래요. 전세 가격이 올라갈까요? 떨어질까요? 하는 질문으로 바꾸세요. 거의 99%, 90% 이상 맞을 겁니다. 거의 90% 이상 동조화돼요. 이게 동조화되는 이유는 뭐냐면 과거에는 이게 동조화되지 않았어요. 동조화되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왜냐면 전세가율이 낮았거든. 근데 지금은 전세가율이 굉장히 높아요. 전세가율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전세가율이 상당히 높은 상태에선 전세의 상승은 곧 매가의 상승을 의미하게 돼 있어요. 특히 지금 시장에서는 전세의 상승과 매가의 상승은 거의 같이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다르게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전세가 움직이고 매가가 움직일 때까지 한두 달 정도 시차가 걸리는 경우도 있는데 거의 이 시차도 거의 없어요. 시차도 매우 적어요. 대부분의 경우 전세가 움직이면 매가가 바로 움직입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건 전세가율이 올라갔기 때문에 발생하는 일이에요. 이게 왜 이게 발생을 하냐면은, 전세가율이 발생하냐면, 이것도 설명을 하자면 좀 있는데, 전세라는 것은 주택 매매, 주택을 갖다가 담보한 개인 간의 대부행위예요. 그래서 이 대부행위이기 때문에 이 금액 자체가 이 담보물의 가격을 넘어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게 10,000원입니다. 10,000원? 10,000원짜리 물건을 전당포에 맡기고 12,000원을 빌릴 수 있나요? 못 빌립니다. 10,000원짜리 맡기면 12,000원 안 빌려줘요. 보통 여러분들이 주택 담보 대출을 하실 때도 보시면 은행에다 맡기면 뭐 최우선 변제 금액으로 120에서 130%를 잡죠. 이 정도 잡아요. 최우선 변제 금액 이 정도를 잡니다. 즉 여러분 집을 다 이만큼을 쳐주지 않아요. 쳐주지 않았어요. 120에서 130% 정도를 잡는데 이걸 거꾸로
100% 맞춰보면 이게 몇이 나오냐면 대강 70에서 80%가 나와요. 이게 전세가율의 맥스예요, 맥스. 왜냐면 만 원대를 갖다 줬을 때 만 원을 다 쳐주는 경우는 없잖아. 그렇잖아요. 보통 어느 정도 쳐주냐면 은행은 120, 180. 여러분들 대출 받으신 분들 쭉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예. 최후 면제 금액 해가지고 담보 대출 120에서 120% 잡고 뭐 어떤 은행은 130% 잡습니다. 이걸 전환을 시켜보면은 변환을 시켜주면 70에 80이에요. 이게 전세가율의 맥스치예요. 지역마다 틀린데 전세가율의 맥스치가 70에서 80치예요. 80%. 이 이상 전세가율은 올라가지 못해요. 전세가격은 올라가는데 전세가율이 올라가지 못한다는 건 무슨 뜻이냐? 매가가 올라가게 됩니다. 이 담보물 자체의 가격이 올라가게 돼요. 그래서 전세의 상승은 매가의 상승을 불러오게 돼 있어요. 언제? 전세가율이 상당히 높을 때. 지금 현재 전세가율은 어떨까요? 상당히 높습니다. 현재 시장에서 매가의 상승을 여러분들이 보고 싶으시다면 뭘 봐야 되냐면 전세가율이 상당히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전세가격의 상승만 보시면 돼요. 즉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같이 변동성이 심한 상황에서 언제 가격이 오를까요? 전세가격이 오르기 시작하면요. 그럼 전세가격은 언제 오를까요? 자, 전세가격이 언제 오르는지를 봅시다. 그러면 지금부터. 좀 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죠. 사람은 누구나 집에 산다. 그리고 단지 점유 3유형만 선택을 할 수가 있다. 3유형이 자가, 전세, 월세. 그 이 세 개는 뭘로 한다? 뭘 선택한다? 나에게 더 유리한 것. 즉, 비용이 더 싼 것. 자가의 경우는 비용을 뭘로 친다고요? 자가의 경우는 대출금리예요. 주택담보대출금리입니다. 이걸 비용으로 치는 거예요. 월세는 비용을 뭘 칠까요? 수익률이에요. 월세 수익률인데 사실 주거용 시장에서는 월세 수익률이라는 걸 쓰지 않아요. 옛날에 썼거든. 옛날에 썼는데 지금은 월세 수익률이라고 쓰지 않아요. 이게 이유가 좀 있기는 있는데 보통 월세 시장에서의 수익률은 뭘 기준 잡냐면 전세를 기준으로 잡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차라리 편해. 여러분들은 시장을 보기에 더 편한 거예요. 왜? 전세를 기준으로 해서의 수익률이에요. 월세는. 그걸 우리가 뭐하고 부르냐면 전월세 전환율. 그게 이거예요. 수도권은 4%, 지방은 4.5%, 기타 지방은 5%입니다. 수도권 이 전월세 전환율이 월세의 수익률이에요. 이게 4%였어요. 4%. 자, 부동산의 대출금리, 부동산은 주택담보대출금리로 봅니다. 문제는 전세예요. 전세. 과거 기준으로 보시면 여러분들 2008년도 서브프라임 때 금리가 급격히 올라갔을 거 아니에요. 금리가 급격히 올라갔죠? 이때 전세 가격은 어떻게 움직였을까요? 전세 가격은 어떻게 움직였을까? 금리가 급격하게 올라가니까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 금리가 올라가면서 전세 가격이 떨어지고 있죠. 전세 가격이 떨어졌을까? 아니요. 그땐 떨어지지 않았어요. 2008년, 2009년 금리가 올라가던 시기에 공급이 없었던 시도에 전세 가격을 보세요. 전세 가격이 떨어졌는지. 아니요. 반대로 전세 가격이 올라갔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때는 전세자금 대출이 없었거든. 전세자금 대출이 있어야지. 자, 매매는 대출 끼기 때문에 대출 금리가 올라가면 실거주 비용이 올라가요. 당연한 얘기죠? 월세는 실거주 비용이 올라가나요? 월세. 자, 월세 사시는 분. 아, 저도 월세 삽니다. 야, 실거주 비용 올라가나요? 금리 올라가면? 아니요, 똑같아요. 월세는 똑같아. 전세는. 과거에는 올라가지 않았어요. 왜냐면 대출 금리가 없었거든. 지금은 대출 금리가 있어요. 그래서 전세 같은 경우에는 비용을 뭘로 잡냐면 전세 자금 대출 금리로 잡아요. 금리로 잡아요. 현재 몇 프로 정도 될까요? 현재는 5점 몇 정도가 돼요. 5점 몇 정도.
이게 뭘까요, 이게? 결국은 이게 대출금리야, 대출금리. 그 제가 여기서 이 마음을 했던 거예요. 부동산에 금리가 올라가도 왜냐면은 3월까지 테이퍼링을 끝내고 5월부터 금리 인상을 한다면 야 6주마다 한 번 있으니까 금리 인상 미국이 몇 번 하겠어? 해봤자 그럼 한 뭐 7번? 해봤자 금리 0.25씩 7번 올려봤자 얼마나 돼? 그러면은 우리나라에서 대출금리가 4 이상 넘게 물론 뭐 그 중에서 0.5 정도 한두 번 한다고 치더라도 우리나라에서 4를 갖다가 훌쩍 넘는 4% 중반대를 넘는 대출금리가 나오긴 힘들지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그걸 넘어 보였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그럼 전세와 월세 중에서 세입자가 뭘 선택을 하느냐가 문제인 거예요. 금리가 올라가면 원래의 경우는 전세가 실거주 비용이 가장 쌉니다. 전세가. 그래서 보통의 경우에 가격 상승이 나올 때는요. 하락하다 가격 상승이 나올 때는 세 개의 점유율 이용 중에서 가장 첫 번째로 움직이는 건 전세예요. 전세 가격 상승이 첫 번째로 나와요. 원래는 이게 정석이에요. 전세 가격 상승이. 하지만 이번 장에서는 금리가 올라가면서 전세의 실거주 비용이 확 올라갔어요. 얼마? 5%대. 전세의 실거주 비용이 5%가 돼버렸어요. 자, 월세는 얼마죠? 전세를 기준으로 한 월세의 수익률 몇 프로? 4%. 그럼 뭐가 더 싸죠? 응? 펜이 왜 안 나오지? 자, 4, 5. 뭐가 더 낮아요? 월세가 더 낮죠. 월세가 더 유리해졌다고요. 그럼 무슨 현상이 발생할까요? 금리가 4를 넘어가서 4% 이 월세의 전월세 전환율이 4%를 넘어가게 되면 그 순간부터 월세가 세 개의 점유율 중에서 가장 가격이 싼 실거주 비용이 싼 즉 가장 유리한 점유율 형태가 되는 거예요. 가장 유리한 점유율 형태가 되기 때문에 여기로 수요가 몰리게 됩니다. 그리고 전세에서는 수요가 빠져나오게 돼요. 그럼 무슨 결과가 발생을 할까요? 전세의 가격 하락이 발생을 해요. 전세의 가격 하락이 발생을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제가 이번 장의 특징은 뭐겠죠? 매가와 전세가의 연동이에요. 전세가의 하락이 나오면서 매가의 하락이 나온 건 전혀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그냥 보통 상태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마찬가지로 전세가의 상승이 나오면서 매가의 상승이 나온 것도 그냥 보통 상태예요. 여러분들이 뭐 밥 먹고 잠자는 것처럼 이거는 아주 정상적인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매가는 전세가에 연동된다고 보시면은 그냥 편하실 거예요. 아주 특별한 경우 있거든요. 아주 특별한 뭐 유동성 장애 급 쪽에서 투자 수요가 잔뜩 들어왔을 때 이럴 때 제외하고는 아주 특이한 상황 제외하고는 그냥 전세가와 매가는 연동된다고 생각하세요. 근데 전세가의 하락이 나오니까 어떻게 돼요? 매가의 하락이 나오죠. 자, 언제? 대출금리가 4% 수준을 넘어가면서 수요는 전세에서 월세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월세에서는 굉장히 강한 상승이 나오고 전세는 가격의 하락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하면 뭐가 발생을 한다고 제가 좀 전에 뭐라고 했죠? 점유율 이용 중에 셋 중에 하나가 몰린다. 그럼 어떻게 된다? 가격은 일로 수요가 몰리면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올라가겠죠. 올라가게 되면 뭘로 표시가 될까요? 수익률에 올라가겠죠. 수익률. 저는 주로 뭘 보냐면은 제가 주로 보는 거는 경기도 쪽을 봐요. 저는 수도권은 경기도 봅니다. 수도권은 경기도 보면 제일 정확하거든요. 경기도 쪽의 가격을 보면요. 경기도 쪽 가격을 보면 수익률이 올 초에 4.2에서 지금 몇 가지 올라온 줄 아세요? 4.8까지 올라왔어요. 0.7이 올라갑니다. 여러분들 이 0.7이 올라간다는 게 얼마나 크게 올라가는 건지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이거 굉장히 크게 올라가는 거예요. 이 정도의 상승은. 그게 월세의 전월세 전환율, 즉 월세의 실거주 비용이 4.1에서 4.8. 즉 가장 최신이에요. 8월 달인가 9월 달 기준이거든요. 9월 달. 지금 10월 8월 기준으로 4.8까지 급속히 올라가요. 4.8까지. 자, 그럼 사람들이 언제 점유율이 딴 걸로 퍼져나간다고요?
넘어서면. 이게 계속 4에서 4.8이 됐는데 이게 더 올라가서 얘를 넘어서면 얘는 지금 몇? 얘는 제가 보기에 5%대 초반 보고 있어요, 지금. 5%대 초반을 보고 있는데 이걸 넘어가면 돼요. 하지만 여기서 금리 인상이 된다면 어떻게 할까요? 금리 인상이 된다면 얘가 5% 초반에서 5% 중반, 6%까지도 올라갈 수가 있겠죠. 최근에 뉴스에서 7%하고 나왔는데 그거는 최고금리, 최고금리이기 때문에 그걸 치는 건 아니에요. 그건 굉장히 최고의 금리는 특이한 경우고 현재 평균 기준을 잡으면 5%대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걸 따라잡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갖다가 뭐라고 설명을 했냐면 이게 약간은 토끼와 거북이와 같아요. 제가 페이북하고 인스타에다 토끼 묶어놓은 사진을 올려놨는데 그게 무슨 뜻인지 모르셨던 분도 있을 텐데, 자, 금리라는 것은 굉장히 급격히 올라갈 수는 있지만 언제까지 올라갈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금리라는 건. 올라가다 보면 결국은 한계에 다다르고 멈추게 됩니다. 어제 그제 미국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죠. 금리가 너무 빨리 올리면 안 되고 어느 정도는 경제 상황도 살펴야 된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채권 시장에서 난리가 났고 저번 주에는 영국에서 채권 시장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금리 인상이 초반엔 굉장히 빨라지는데 중립금리 이상으로 올라가면 그 이상에서 올라간 건 굉장히 많은 리스크를 짊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토끼가 처음에 굉장히 빠르게 가지만 지구력이 약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간 다음에는 한 발자국 떼기가 힘들어져요. 처음에는 굉장히 빨리 올라갔지만 이건 대출금리니까 금리에 연동되기 때문에 굉장히 빨리 올라갔지만 이거는 점점 속도가 느려지게 되지만 이거는 달라요. 이거는 성장은 꾸준히 거북이처럼 꾸준히, 즉 토끼와 거북이의 경주처럼 되는 거예요. 어느 순간 토끼가 나무 밑에서 잠을 잔다면은 금리 인상이 멈춘다면, 또는 최근에 나온 게 뭐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금리 인상의 속도가 매우 낮아진다면은 결국은 성장이 따라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언제 부동산 시장의 가격 상승이 오냐고요? 매가의 상승은 전세가의 상승이 발생하면 됩니다. 전세가의 상승은 언제? 실거주 비용에서 전세가 월세보다 유리해지면 돼요. 그래서 세입자들이 선택을 할 때, 야, 월세보다 전세가 유리한데? 들어가는 비용이 더 적은데? 하고 전세를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아주 간단한 문제예요, 여러분들. 제가 굉장히 복잡하게 설명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간단한 문제예요. 세입자들이 나에게 가장 이익이 되는 게 전세네. 전세 대출 이자가 따져보니까 A라는 집을 똑같이 들어가는데 따져보니까 전세 대출 이자가 월세보다 싸네. 라는 얘기가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그 얘기가 나오려면 어떻게 되는 거죠? 전세자금 대출 금리보다 월세의 전월세 전환율이 더 높은 순간이 발생을 하면 월세의 실거주 비용이 전세보다 더 높아졌다는 뜻이에요. 즉 전세가 세입자들에게 더 유리해졌다는 뜻입니다. 실제로는 제가 굉장히 어렵게 설명을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가끔 어렵다는 분들이 많아서 좀 여러분들 오해하시지 말라고 자세하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건데 실제로는 매우 간단한 문제예요. 이게 언제냐라고 물어보신다면은 이거는 다시 금리를 예측해야 돼요. 금리 예측. 이게 금리에 달려있거든요. 금리를 예측해야 돼. 제가 금리 예측에다 한번 틀렸잖아. 저 지금도 사실 후회를 하는 게, 사실 금리 예측을 할 수 없다는 건 알고 있었어요. 몰랐던 건 아닌데, 그렇다고 의견을 얘기를 안 할 수는 없다고. 전망하는 사람인데, 의견 얘기를 안 할 수는 없거든? 그때 조건을 달 거기 했어, 달 걸. 금리가 몇 %를 넘지 않으면 부동산 가격은 어떻게 되고, 약간 비겁해 보이긴 하는데, 그런 식으로 나왔으면은 더 좋았을까? 과연 더 좋았을까? 모르겠네요. 지금 언제 이걸 넘어갔느냐고 묻는다면 이거는 다시 금리 예측으로 넘어갑니다. 제가 한 번 틀린 금리 예측을 또 해야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굳이 한 번 더 하자면 이거는 말씀드릴 수 있어요. 지금은 중립금리를 넘어간 수준이고 중립금리를 넘어간 수준에서는 금리 인상을 한다는 게 생각보다 힘듭니다. 많은 리스크를 짊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 많은 리스크를 짊어져야 되기 때문에 금리 인상의 속도는 결국은 지금 이 순간일지 또는 내년 3월일지는 모르겠지만 결국은 내려가게 돼 있어요. 금리 인상의 속도가 내려가고 언젠가는 금리는 중립금리 수준은 떨어지게 돼 있어요. 제가 아까 기간으로 리스크를 분산한다고 했죠? 자, 금리가 다시 중립금리 수준으로 떨어진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전세의 실거주 비용이 아래로 쪽으로 쫙 떨어진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전세의 실거주 비용이 쫙 떨어진다는 뜻이기 때문에 월세의 수요가 전세로 모두 다 넘어올 겁니다. 또 그때가 되면은. 당연한 거예요. 자신에게 수익이 되는 쪽으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이익이 되는 쪽으로 움직이는 거 이건 당연한 겁니다. 전세 쪽으로 쭉 움직일 거고 그럼 전세 가격 상승이 다시 매가를 쭉 끌어올리면서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는 듯이 시장은 또 움직일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금리가 제가 예상한 수준보다 더 많이 올랐다. 그리고 중립금리 수준도 넘어갔다. 중립금리 수준을 넘어간 상태에서 금리 인상을 하는 거는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니다. 중앙은행이나 정부에서도 큰 각오를 해야지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금리 인상은 결국은 토끼와 같기 때문에 어느 순간은 멈춘다. 계속 올라갈 수 있는 건 아니다. 어느 순간은 멈추고 또 시간이 지나면 결국은 떨어지게 된다. 떨어지게 된다면 현재 얘가 이 월세의 수익률이라고 볼 수 있는 전월세 전환율이 올해 초에 4.2에서 지금 4.8까지 올라와 있다. 급격히 올라와 있기 때문에 결국은 4.8 아래가 넘어옵니다. 결국은 내려와요. 이거는 기간을 빼고 저한테 장담할 수 있냐고 물어보시면 100% 장담합니다. 대출금리는 결국 4% 밑으로 내려와요. 왜냐면 우리나라의 중립금리 수준을 2% 초반 정도라고 본다면 어떤 분은 2% 초반도 안 보더라고요. 대강 2% 초반을 본다고 하면 당연히 4.8 밑으로 내려오게 돼 있어요. 우리나라의 중립금리 수준을 본다면은. 그렇게 되면 당연히 월세보다 전세가 실거주 비용이 싸게 될 거고 수요가 전세로 넘어가면서 전세가의 상승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전세가의 상승이 나오면 이건 매가의 상승으로 연결이 될 겁니다. 딱 하나의 전제 조건만 만족한다면 그 전제 조건이 뭐냐면 바로 부동산 시장에서 이런 식의 상승이 나오도록 성장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성장. 중요한 건 세 가지 점유 유형 중에서 성장이 나와야 된다고. 이 성장이 나오지 않으면 안 됩니다. 성장이 나온다. 이 성장은 뭘까요? 부동산 시장의 성장은 어떻게 나오는 걸까요? 전세 가격의 상승 또는 월세가의 상승은 어떻게 나오는 걸까요? 간단해요. 공급보다 수요가 크면 돼요. 공급보다 수요가 크다면은 부동산은 닫힌 게기 때문에 모두 다 점유 유형이 다를 뿐 집에선 사와야 됩니다. 근데 공급량이 적다면 셋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건 마치 사람을 4명을 갖다 놓고 세 가지의 다른 음식 유형을 준 거랑 똑같아요. 비빔밥, 육개장, 곰탕 3개를 줬다고요. 한 명은 배가 고플 수밖에 없어요. 이 세 개의 가격은 올라가게 됩니다. 선택을 갖다가 어느 것을 할 것이냐가 다를 뿐이지 전체의 총양 자체가 닫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공급보다 수요가 많다는 전제 조건만 만족을 시킨다면 결국에는 전세 가격의 상승이 나오면서 매가의 상승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은 전세자금 대출의 금리보다 월세의 전월세 전환율이 높아지는 순간이에요. 이 순간은 두 개의 일을 통해 나올 텐데 전월세 전환율이 굉장히 빨리 높아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빨리 높아지는 거예요. 원래 이거 1년에 0.1, 0.2도 안 움직여요. 근데 지금 벌써 올해 끝나기 전인데 현재까지 움직인 것만 0.7이 움직였어요. 다음 해에 몇 배의 수준으로 움직이는 중이에요. 왜냐면 공급이 없거든. 공급량이 없어요, 지금.
그 공급량이 없는 게 월세 쪽으로 몰리고 있기 때문에 월세의 상승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4.9까지 올라오고 얘는 아직 5점 몇이에요. 아직은 따라잡을 게 0점 몇 정도 남아 있습니다. 만약에 대출 금리의 상승만 멈춘다면은 금리 상승만 멈춰도요. 현재 이 격차는 현재 월세의 수익률이 올라가는 속도를 생각한다면은 현재 거의 3개월에 0.2 수준 올라가고 있거든요. 3개월이면 0.2씩 올라갑니다. 이 격차가 0.4라면은 6개월이면 따라잡을 수 있어요. 금리 인하가 나오지 않아도 돼요. 금리 인상만 멈춰준다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언제 금리 부동산 가격의 상승이 나온다. 우리가 딱 꼭 집어 얘기를 하진 못하지만은 그게 나오는 조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 격차는 생각보다 크지 않아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지금 금리가 워낙 급변을 하다 보니까 이게 그나마 그 격차를 유지하는 거지, 이 격차는 여러분들 생각보다 크지 않아요. 금리는 정말로 빠른 속도로 올라왔지만 수익률의 상승 속도도 만만치 않습니다. 수익률이 4.2에서 4.8까지 치고 올라왔다는 거는 수익률도 지금 현재까지 거의 20%의 상승을 했다는 뜻이에요. 물론 금리가 워낙 크게 상승을 해서 그렇지 이 수익률의 상승 속도도 만만치 않아요. 금리만 조금만 멈춰준다면 수익률이 따라잡을 수 있을 테고, 또는 그 전에 금리가 동결이나 금리 인하가 나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거는 부동산이 언제 가격이 상승하느냐, 상승할 때가 온다면 그때는 두 가지 조건을 맞추고 있을 겁니다. 하나는 공급보다 수요가 많아서 부동산 시장에서 성장이 나오고 있다. 처음에 얘기했죠? 금리가 아니라 그 자체의 성장을 보셔봐. 중요한 건 금리는 기간으로 해지하시고 중요한 건 성장을 보셔봐. 성장이 나오고 있다. 부동산 시장의 성장은 뭐예요? 공급보다 수요가 많은 게 성장이에요. 이게 첫 번째 전제 조건이에요. 이게 갖춰지고 두 번째에서 점유 유형에서 월세가 전세로 옮겨갈 수 있을 때, 즉 월세보다 전세가 세입자들에게 더 유해질 때, 즉 월세의 수익률인 전월세 전환율보다 전세의 비용인 전세자금 대출 금리가 더 낮아질 때, 그리고 이것은 수익률은 지금 올라가고 있으니까 수익률이 상승해서 따라잡거나 또는 금리가 내려와서 발생할 수 있다. 요 시기를 보면은 우리는,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추세가 나왔다면은, 여러분 금리가 추세가 나와 있잖아. 금리가 최종 수준이 몇이다. 그리고 1년에 몇 프로씩 올라간다. 추세가 나와 있잖아. 그럼 이거 언제 역전되는지도 사실은 계산이 가능해요. 추세 이렇게 그리면 되거든. 얘 성장 속도하고, 얘 성장 속도가 이렇게 올라가고, 지금 금리 속도가 만약에 이렇게 올라가면 여기네. 그럼 지금부터 몇 달 뒤 계산을 하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금리 부분에서, 이 주식이나 이 경제 쪽 보시는 분들 알겠지만, 금리 부분에서 워낙 다이나믹해요, 지금. CPI 지수 한 번 나올 때마다 금리 고점이 0.8에서 1%씩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금리의 최종 금리 수준과 최종 금리 수준까지 가는 루트에서 어느 정도의 금리 인하 속도를 가져갈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 그래서 이걸 시기를 찾아낼 수는 없어요, 아직까지는. 하지만 결국엔 이 시기는 와요. 결국은 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 격차는 생각보다 크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크지 않아요. 금리 인상만 멈춰준다면 굉장히 여러분들 생각보다 빠른 시간 내에 반전도 가능해요. 오늘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서 빠진 설명이 굉장히 많아요.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도 많이 빠졌어요. 근데 금리를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실제 금리라는 거는 기준금리가 움직인다고 해서 시중금리가 그대로 일대일 움직이는 게 아니거든. 여기서 선반영부터 시작을 해서 굉장히 많은 변수가 있어요. 이것까지도 다시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그것까지 설명을 드리기에는 시간이 굉장히 부족했기 때문에 제 다음 때로는 가장 수박 겉핥기에도 지금 이 시즌에 왜
이렇게 움직이는지, 왜 월세가 올라가면서 전세 가격이 하락하는지, 그게 왜 금리가 4점 몇을 넘어가니까 그게 더 심해지는지, 왜 불과 한두 달 전에 금리가 5%를 넘어가니까 상승하던 기타 지방까지 하락하는지. 기타 지방은 몇이라고요? 5를 넘어가면 기타 지방도 하락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한두 달 전에 5가 넘어갔거든요. 여러분들 지방 쪽 가격 보세요. 지방 쪽은 기타 지방 상승을 했어요. 그러다가 5를 넘어가니까 하락으로 들어갑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아주 진짜 뭐랄까 아주 대강 수박 겉핥기로 큰 것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거는 제가 블로그에 쓰고 있는 금리와 자산 시리즈에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시기가 여러분들이 굉장히 힘든 건 맞는데, 힘든 건 맞아요. 힘든 건 맞는데, 정말로 자주 오는 시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지금과 같은 인플레이션은 석유 파동 이후 처음이에요. 40년 만에 온 겁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사화 생전에 또 경험할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몰라요. 즉, 여러분들이 시장에 대해서 연구하고 공부를 하고 싶다면 이보다 더 좋은 기회는 없어요. 이거 40년 만에 온 기회예요. 좀 더 차분하게 찬찬히 너무 절망에 빠지거나 너무 심도하시거나, 왜냐면 이건 금리 변동에 의한 거기 때문에 하워드 막스가 얘기를 했죠. 금리가 인하될 때는 어떤 현상이 발생한다? 요구 수익률이 하락하면 자산 가격은 상승한다. 즉 지금 발생하는 상황과 정반대의 상황이 발생을 해요. 금리를 중립 요소로 놓고 본다면은, 어차피 금리를 알 수 없고 중립 요소로 놓고 본다면 여러분들이 이 시기에 할 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 시기에 집중할 거는 금리가 나를 망쳤어가 아니라 결국은 성장이야. 투자를 하신다면 금리로 인해 하락이 나오지만 꾸준히 성장이 나오는 자산은 무엇이 있을까 찾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제가 사실 투자를 안 한 사람인데 투자에 대해서 조언을 하기가 좀 그렇지만은,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시장이 왜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지 시장을 이해할 수 있다는 뭐랄까 신념, 의지를 놓지 않고 시장을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냉철하게. 그리고 너무 걱정이 많으신 분들께, 지금 시장이 움직이는 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루트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아주 당연한 루트로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사실 당연한 루트예요. 전혀 다른 루트 아니에요. 상승했을 때 움직이는 루트와 정반대일 뿐이에요. 상승했을 때, 그러니까 금리가 낮아지면서 전세가 월세보다 급격히 좋아졌거든요. 유리해졌다고. 전세자금 대출 이자가 싸니까.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다 전세로 넘어갔어. 그게 전세 가격이 급히 상승을 하고 매가 상승이 나왔다고요. 그 루트의 정반대 루트일 뿐이에요, 지금. 전혀 생뚱맞은 우리가 이해 못할 루트가 아니야. 우리가 부동산 투자를 하면서 무서울 때는 뭐냐면요. 제 경우에 시장을 보면서 제가 두려움을 느끼고 무서울 때는 시장을 이해할 수 없을 때야. 이해할 수 없는 상승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상승이 나왔을 때 시장이 무서운 거지, 이해할 수 있는 상승과 하락은 무서울 게 없어요. 왜냐면 시장의 규칙 안에 있다는 거고 내가 그 규칙을 안다는 거기 때문에, 내가 이 규칙을 알면 이 시장이 더 진행됐을 때 어떠한 결과가 나올지도 내가 알고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결국은 무서울 게 없습니다. 너무 두려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그런 부분에 조금 더 오늘 영상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워낙 방대한 내용을 제가 대강 설명하다 보니까 도움이 되셨을지는 잘 모르겠네요. 오늘의 공개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